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차기 셀럽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돌아온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계 핵인싸 이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계 요자 문지영입니다. 한들한들님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따라 유독 윤셀러님 손이 굉장히 화려한데. 아니 카메라가 멀리 있으니까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맞아요. 들어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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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주제는 사실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안 했을까 싶은 주제를 선정을 했어요. 저희 오늘 창의성이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창의성 하면 또 현진님이 제가 사실 박사 졸업 논문에 창의성과 이제 창의 인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성을 했고, 근데 제가 그거를 왜 했는지 사실 이 방송에서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해주세요. 저는 대학교 입학했을 때 제가 창의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정말요? 진짜요? 되게 창의적인데? 너무 감동적이네요. 울지 마, 울지 마. 뭔가가 촉촉해지고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너무 스트레스. 왜냐면 저희 이제 교육공학과가 약간 좀 썰이 긴데 저희 교육과가 맨날 막 새로운 거, 그리고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뭐 디자인 작업 같은 걸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막 사진 수업 듣고 막 컴퓨터 그래픽 수업 듣고 이런 거 하면서 진짜 능력자들을 옆에서 막 보니까 나는 진짜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창의성은 뭘까? 어떻게 해야 창의적인 사람이 될까? 이런 데 관심을 갖다가 결국은 대학원에서 그쪽으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장면 천재잖아요. 장면 네. 천재. 그래서 제가 이제 입이 좀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MC까지 하셨구나.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논문을 쓰고 나니까 창의성에 대한 답을 얻으셨어요? 네. 오. 사실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다는 답을 찾는 그래서 그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렇구나. 그 어떤 논문인지 좀 아주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그래도 원래 자기 졸업 논문은 자기가 제일 사랑해줘야 되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거든요. 그렇게 이게 되는 거 맞아요? 지금 연구 친구가 준비 중인데 이렇게 희망을 줘야지.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제 논문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일단 저는 보통 창의성이라고 하면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저는 성인의 창의성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접근할 수 있었던 그 대학생의 창의성으로 이제 주제를 잡았고, 근데 창의성이면 충분할까? 그게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부의 교과과정도 창의성과 인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 교육 과정이 개편되면서 그런 흐름을 대학교에도 적용을 해보자. 대학생들, 성인한테. 오히려 사실 크면 클수록 굉장히 좀 비유기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약간 사회에 찌들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주제를 잡았고,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창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이제 인지적인 측면으로 이제 그 요소들을 살펴봤고,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그 요소들 간의 관계가 이제 유의미하게 잘 나와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의성에는 사회적인 요소도 중요하고 인지적인 요소도 중요하고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하고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네. 한번 살펴보면 창의성이라는 게 우리가 육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약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창의적인 인간이 맞아요. 따로 있다 이런 거. 그런데 지금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창의성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맞아요. 요소와 환경과 인지적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향을 네. 미치고 육성되거나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창의성은 굉장히 본질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우리가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고, 오히려 창의성이 완성되는 그 단계는 이제 성인 시기가 돼서 더 이 창의성이 정말 나의 역량이 제대로 사회에 발현이 되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인일 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은데, 또 창의성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창의성은 어렸을 때 잘 키워줘야 되고, 그 시기를 놓치면 끝이야. 맞아요. 이런 오해와 편견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면진이 그러면- 네. 처치고. 성인에도 충분히 육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 근데 창의성이 뭔지도 얘기 안 하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거 네. 아닌가요? 근데 사실 지금 나온 얘기가 바로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를 저희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좀 오래된 정의인데요. 이게 이 저자 이름을 보시면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미하일? 미할리라고 하기도 하고 약간 정부마다 약간 좀 네. 전공마다 조금씩 좀 스타일이 취향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몰입이라는 개념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게 창의성을 이렇게 정의를 하셨다고 해요. 사람의 사고와 사회 문화적 맥락에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 행위. 그러니까 이 정의에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의 사고와 사회 문화적 맥락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사람의 안에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바깥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나온다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창의성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문화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내내 사회와 상호작용하게 되잖아요. 그런 내내 그 상호작용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은 창의성을 발현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두 가지가 이 칙세미아이 이분의 창의성에 대한 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논문에서도 이 부분을 인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창의성이 굉장히 인지적인 측면으로 연구가 많이 됐는데 저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연구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 제가 했거든요. 근데 사실 2015년 근데 제가 사실은 이 교육이나 심리학이나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인지적이다라고 하면은 뭔지 잘 모르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설명을 해드리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네.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 뇌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인식해서 받아들이고 지식, 약간 지적인 산물 이런 측면으로 뭔가 창의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약간 지능하고 연결돼서 약 1950년대부터 창의성이 본격적으로 연구가 됐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지능하고 연결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아동이 계속 머리가 이제 크니까 지능이 이렇게 자라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계속 연구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도외시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창의성이라는 게 요소가 지금 여기서는 소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이제 창의성을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뭐 유용성이나 참신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과연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사회적으로 이게 정말 새롭다고 느끼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창의성이라는 것 자체는 지능적인 부분의 요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 문화적으로 상호작용해서 나오는 것으로 인정받았을 때 중요한 것이다. 네, 이걸 말씀드립니다. 샤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그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콘스탄틴 브라우시라는 분께서 콘스탄틴 브라우시라는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의성이란 신이 내려주는 벼락에 맞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와 열정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창의성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씩 이렇게 앞으로도 짚고 넘어갈 것 같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편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하의 순간이라고 하잖아요. 아하, 유레카 이런 거. 그래서 그 아하의 순간을 잘 가지고 있고 그거를 막 발견해내는 그런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다. 라는 거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이 분께서는 그렇게 뭐 벼락 맞는 듯한 아하의 순간만이 창의성이 아니다. 맞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아하 있잖아요. 그 심리학에서 아하 모먼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아하 모먼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이유가 아무 생각도 안 하던 이런 멍한 머리에서 아하가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사실 맞아요. 연구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계속해서 내가 잘 때도 계속해서 무의식 속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걸 정말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모먼트가 나온다라는 게 그 진짜 그 아하 모먼트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벼락을 맞은 듯한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저도 아하 모먼트를 언제 많이 느끼냐면 샤워할 때. 진짜. 샤워할 때. 저 진짜 머리 감을 때. 그때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샤워할 때 이거를 이제 생각나다 하고 나면은 이제 샤워 끝나고 나면 이제 나와서 써야죠. 약간 그럴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멍 때리는 순간이 사실은 그게 머릿속에서 정교화되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멍을 때려줘야 이제 창의적이어진다,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휴식은 가져라.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님 오셨습니다. 우리님 시작하셨어요. 매니저가 되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창의성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식센트 미아이의 정의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한 가지 정의를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창의성의 그 창의성을 이제 면밀히 살펴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축으로 이제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서는 인지적 관점, 그다음에 이제 정리적 측면,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도 사실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이제 창의적인 것 자체를 얘기를 할 때는 인지적인 관점에서 어떤 무언가 행위를 했을 때 그 과정이 창의적이었냐,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창의적이었냐, 그리고 또 이 뭐 개인 만약에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성향이 창의적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창의성을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인지, 정의 이런 말이 약간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인지적 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뭔가 정보를 가지고 와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해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똑똑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정을 인지적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의교적 측면이라고 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 그 사람은 참 감성적이야. 감수성이 있어. 그런 측면은 정의적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서적인 측면. 그러니까 똑똑한 태도적인, 논리적인 그런 사고와 그다음에 정서적인 거, 그런 태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창의성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조금 더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면 잔디 엄마 안녕. 근데 이거 아이디 잔디로 있는 게 맞아요? 네, 잔디님이에요. 제가 잔디 진짜 쓰거든요. 한자가. 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잔디님. 저를 반겨주신 게 맞죠? 오랜만에 보이니까 좋네요. 네네. 우리님도 중국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요소로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창의성이 뭐냐 하면은 느낌은 오는데 사실 느낌만 오잖아요. 뭐라고 정확히 딱 규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창의성의 요소가 뭔지 그거를 정의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 잠깐. 그 얘기 하기 전에 방금 이 얘기 하니까 드는 생각이 사람들이 창의성 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다 오해라고. 그래서 지금 아무도 감히 댓글을 못 쓰시고 그런 건가요? 그래서 뭐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다 오해였네. 맞아, 멘붕이 맞아. 찾아오는 거지만. 네네. 실실 혹은 거짓.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를 보시면 내가 생각보다 창의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민감성인데 주변 환경에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어떤 사람들은 간판이라던가 이게 자연물이라던가 이런 걸 굉장히 잘 포착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이 창의성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예요. 저 오늘 여기 크리에이터님 머리 자른 거 알아봤어요. 저도 머리 잘랐는데? 미안해. 지영님, 알았지만 미처 말을 하지 않았어. 그냥 나한테 관심 받는 거. 지영님 안경 바꾼 거 아시는 분? 맞아요.
다들 민감성 떨어지는 걸로 해요. 뭘 그래. 아니 왜냐면 오늘 지영님이 다른 게 너무 크리티컬했어요. 맞아, 맞아. 오늘 머리핀이 너무 크리티컬해서 네. 거기에 시야가 그게 다르더라고요. 꽂혔죠. 아유 됐어요. 조연성 네, 얘기해보세요. 조용히 다른 거 너무 네, 좋아. 네, 다양성 같은 거는 뭔가 하나를 바라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 있잖아요. 한 가지 현상도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할 때도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막 다 내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융통성. 저는 융통성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고지고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창의적이다라고 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독창성, 이거는 굉장히 그냥 쉽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람이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한 거랑 좀 달라. 라는 그런 포인트들, 그쵸? 차별화된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근데 독창성의 두 번째 그 동그라미 보시면 자기 아이디어에 대한 자신감과 평가에 구애받지 않는 꿋꿋한 독창성. 왜냐면 남이 사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사실 내 머릿속에서 되게 희한하게 떠올랐는데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독창성, 그다음에 정교성, 그다음에 뭔가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이거를 구현해낼 때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정말 실체화해내고 정교화해내는 거. 그게 바로 창의성의 5가지 요소라고 할 수가 저는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한 번씩 돌아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여기서 정교성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되게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 정교성이 떨어진 사람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창의적인 일을 잘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결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막 발현하고 발산하는 것까지 네. 하는데 이 일이 성사되게끔 정교화해 나가는 그 일을 못하는 거죠. 맞아요. 저도 동의하는 게 우리 네. 앞에서 정의에서도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와 행위 이렇게 맞아요. 정의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까지 어쨌든 가야 뭔가 성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결국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요소 중에 정교성이라는 부분이 그 활용 점정을 찍는 그게 맞아요. 아닐까라는 저도 생각이 맞아요.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또 추가하고 싶은 건 융통성. 근데 음.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 맞는 얘기 하셔가지고. 맞아요. 지금 님이 너무 맞는 얘기 하셨죠. 그거 내가 생각했는데 라고 하는 사람 치고 점점점 이라고 하셨어요. 그쵸, 맞아요. 아이디어를 저도- 행위로. 네, 저도 이거 진짜 공감하는 게 논문을 쓸 때 아시죠? 저도 그쵸. 논문 쓸 때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검색해보니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작업을 미처 끝내지 못했는데 어느 날 검색해보니까 나왔어. 근데 그거는 결국 행위로 옮겼느냐, 그리고 그게 이제 충분히 빠르게 옮겼는가, 이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생각은 사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어떤 창의적인 생각 번뜩했을 때 그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몇 명은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생각이든지. 맞아요. 예. 그래서 진짜 이 행위로 옮기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융통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한 가지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 딱 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만 꽂혀서 쭉 해버리면 사실은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놓칠 때도 많고요. 그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걸 이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사실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는 그거를 다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발전시키지 못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융통성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시간이 훅훅 너무 가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들 너무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앞으로 하나의 주제로 2편씩 할까봐요. 그렇죠. 그것도 괜찮아요. 왜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현지님이 처음에 본인이 창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힘들었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저도 제가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지은님과는 달리. 지은님은 본인 약간 스스로도 창의성을 남이 헌신하게 보기에도 창의성인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니에요. 저도 나중에 고백할게요. 아직 네,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당신 창의적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신있게 네, 저 창의적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이 종류는 4가지 종류인데 사실 종류라기보다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미니씨, 리틀씨, 프로씨, 빅씨 이렇게 4가지 단계의 창의성이 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미니씨와 리틀씨는 소문자로 시작하거든요. 네. 프로씨와 빅씨는 대문자로 시작해요. 네. 네, 그렇게도 이제 구분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이다라고 진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스티브 잡스 이 정도 되면 창의적이지. 아니면 뭐 피카소 창의적이지. 약간 이런 사람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물론 창의적인 게 맞지만 그런 사람의 창의성은 미니씨, 리틀씨, 프로씨, 빅씨 중에 빅씨인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 다 빅씨를 가지자라고 할 필요는 우리가 교육에서 창의성을 논할 때 물론 그런 영역도 필요하지만 근데 그런 높은 수준까지 안 가더라도 리틀씨, 프로씨 정도의 수준의 창의성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사실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창의성의 수준, 종류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창의성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리틀씨와 빅씨 이렇게 2가지를 비교해서 얘기하죠. 이야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단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재미있고 귀엽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미니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틀 씨를 보통 일상적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빅 씨는 정말 탁월한 창의성 이렇게 구분을 보통 많이 하는데 이거 이제 좀 더 4단계로 구분이 많이 되어 있는 거고 세분화되어 있는 거고 이제 미니 씨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창의적인 이 수준의 도달했을 때 그런 상태를 말하기보다는 그냥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틀씨, 빅씨 사실 이 2단계를 구분하는 게 더 이제 직관적으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일상적 혁신하니까 너무 약간 딴소리인데 저희 엄마 얘기, 잔디님 얘기를 너무 네. 하고 싶네요. 네. 저희 엄마가 일상적 혁신이 정말 최고인 분이에요. 아, 저희 집에서는 저희 엄마의 별명이 수정계의 여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돼 있거나 집에서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던가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불편한 부분이 생기면 뭔가 생각지도 못했던 뭔가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뭔가를 가져와서 다 수정을 해내시는 거예요. 약간 그런 분들이 일상적 혁신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것도 되게 사실 진짜 의미 있는 창의성이잖아요. 우리가 창의성을 이야기할 때 진짜 피카소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상적 창의성을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일상적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랑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상적 창의성을 이제 영어로 하면 everyday creativity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everyday creativity. 오늘 약간 다른 대화예요. 책센트미아 해봐요. 그거는 저 본인한테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본인의 이름을 말해봐. 네. 어쨌든 일상적 창의성. 그래서 뭔가 진짜 탁월한 창의성, 우리가 사후에 막 두고두고 인정받을 정도의 창의성은 아니더라도. 잠깐만요. 샤이님 대문자 와우. 와우. 에브리데이 크리에이티비티에 보내신 것 같아요. everyday. Thank you. 그래서 어떤 그냥 일상적인 everyday 상황에서 어떤 일이나 어떤 활동을 할 때 발휘되는 창의성을 일상적 창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어머니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저희 어머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일상적 창의성이 엄청나게 뛰어나신 분이에요. 다들 엄마 자랑하기만 해. 들어보시면 네. 어떻게 일상적 창의성이 뛰어나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섞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이거는 섞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많이 섞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시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돼요? 김치찌개를 끓이셨는데 모든 종류의 김치를 다 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파김치도 너무 김치도 넣고 열무김치도 네. 넣고 네. 파절이도 넣고 겉절이? 네. 허브를 넣어서 딱 여러 가지 근데 그 파는 정말 향이 특이하잖아요. 네. 파절이 그 김치들은
그리고 막 거기에 뭐 소세지 이런 것도 남은 소세지 이런 것도 넣고 그리고 김치찌개가 맞아요? 근데 거기에 진짜 활용점정이 계란을 이런 식의 요리 시도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다양하게 나쁘지 않은데? 유튜브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매니아들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샤이님 갓김치? 김치 점점점 물음표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는 욕을 많이 했는데 뭐라고요? 성인이 되니까 엄마 정말 창의적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구나. 뭐라 말해야 될지 먹어갈까요? 네, 저 여기서 일상적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아까 그 창의성에 대해서 다양한 면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창의적 성향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그 삶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약간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그 삶을 명예해 나가는 것이 되게 약간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본캐님 감사합니다. 갓김치 힐링스님도 맞습니다. 들어오셨어요. 지각했다고. 히든스님도 또 네,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저희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 창의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일상적인 창의성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독창적 유연성, 대안적 해결력, 뭐 모험적 자율출구, 뭐 탐구적 몰입까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홍켈리님 감사합니다. 지각비. 지각이 되셨네요. 지금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과연 나는 독창성이 있을까? 뭐 나는 이런 부분에서 개방성이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상적 창의성은 진짜 이렇게 부담스럽고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한번 해볼 수 있고 우리가 이 정도 그냥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니까 이런 측면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또 재미있는, 저는 나름대로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결과라고 저는 이게 생각을 했어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하이라이트인가요? 이 연구가 어떤 연구인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본 거였어요. 사실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가 학업 성취도,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이 창의적인가? 아니면 공부를 오히려 못하는 애들이 창의적인가?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창의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결국 지식 공부를 다 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제가 창의성과 학업 성취도, 우리 성적과 얼마나 그러면 관련이 높은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2017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지금까지 창의성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무려 120개의 연구들을 종합해서 메타 분석이라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과 창업 성취도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가를 봤더니 0.2의 상관이 있었다. 한드람들님도 궁금하셨던 내용이 그죠. 네. 그래서 0.2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0.2라고 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냐면 사실은 작은 정도예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니까 유의한 상관은 있었지만 그 상관의 크기가 작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뒤에도 얘기를 좀 하겠지만 가령 창의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해보는 게 하나의 요소잖아요. 시험 문제를 보고 이제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는 과연 이거는 이런 정답을 위해서 나온 문제일까? 이 다른 건 아니었을까? 이러면서 그 시험의 테스트에 위한 정답을 못 맞추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학생이 이걸 몰라서 틀렸을까? 그렇지만 않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0.2라는 게,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는 0.2도 간혹 작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간혹 이런 경우를 봤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가끔 우리 애는 아주 그냥 창의력이 높은 애예요 라는 식으로 약간 부끄럽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높아서 공부를 못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창의성을 막 키운다고 공부를 못해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막 한다고 창의성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저는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R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창의성이 높아질수록 학업 성취도는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플러스 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관계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값은 1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0.2라고 하는 거는 아주 높지는 않은 정도. 근데 사실은 제가 왜 2를 이렇게 왜 얘기를 했냐면 사실 학업 성취라는 게 시험이라는 게 창의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 나왔다는 건 생각보다 높은 거라고. 이거 원래 사실 상관이라는 거는 측정 쪽으로 들어가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이 상관이라는 거는 뭐를 재는가 그 내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창의성과 학업 성취도 실제로 창의성을 재려고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꽤 높은 걸 수도 저는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주 많은 대화들이 그러니까요. 토론을 열띤토론을 네. 하셨어요. 그런데 꿀잼 문제는 지금 저희가 아는 내용이 없어요. 네. 꿀잼각을 어떻게 누르는지, 그다음 꿀잼각 말고도 꿀단지가 있네요. 야 우리 거 안 듣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분들 지금 아니 지금 이거 샤이님이 전문가실 텐데. 샤이님이 전문가여서 샤이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네. 계세요. 우리도 꿀잼각 눌러볼 수 없어요. 우리도 눌러볼까요? 눌러보고 싶어요. 맞아. 세 명이 동시에 꿀잼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밌네요. 저희가 오늘이 8번째 방송인데 꿀잼각을 배웠습니다. 편집값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재미없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편집값 누르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창의성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에 대해서 창의적 어떻게 거기서 편집값을. 되게 너무 경험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해보신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창의성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 맞아요. 또 다음 얘기를 네, 넣어볼까요? 네. 창의성 교육의 장애 요인 이것도 사실 얘기할 거리가 좀 많은 엄청 주제인 많아요. 것 요즘 같아요. 요즘 정말 너무 얘기하고 싶어요. 음. 특히 대학에서. 대학에서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에서 지금 중요하다는 사실 지금 공식 때문에 지금 딴짓하셨다고. R이라 숫자 하나 나왔었거든요. 0.2가 뭔지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어쨌든 창의성 교육이라고 하는 건 창의성이 이제 정말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잘 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떤 연구에서 나왔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에 나오는 것부터 순위가 높은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가 교수자가 가르치는 사람이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이게 제일 1순위 장애 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수업 방식이라 하면 우리가 지식을 잘 전달해주는 방식을 말하겠죠. 네. 사실 이게 이제 대학교 상황에서의 연구이기 때문에 더 약간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일단 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는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그래도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대학은 어떤 교수님은 학생이 듣던지 말던지 본인의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강의 슬라이드가 90년대에 만들었던 슬라이드를 계속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창의성이 길러질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되게 네. 재밌는 점이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몇 칸을 조금 더 내려오시면 또 뭐가 있냐면 학생이 정통적인 수업 방식에 익숙함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할 얘기 많죠. 저는 사실 이게 더 크리티컬하고 맞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교수자들은 사실 교수자들의 자리가 요즘 많이 바뀌고 있고 젊은 교수자들이 아주 많은 노력들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또 사범대 쪽이나 이런 쪽은 원래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시던 분들이어서 사실 이렇게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학생이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 너무 익숙해서 창의성 교육을 하는 것이 어려울 환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교육을 받았는데 나중에 강의평가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수업 피하고 싶어요.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따끈따끈하게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그 창업교육 포럼에 다녀왔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다른 교수님이 발표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공대 교수님이신데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 교육 방식도 다양한 이제 시도들을 해보고 시행착오도 해보고 해서 굉장히 이제 정돈된 형태로 지금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걸 길러주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굉장히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하도록 이제 푸시를 하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강의는 굉장히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을 했던 경험들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자기는 테뉴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다. 강사들은 아마 이런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공감 가네요. 왜냐면 그런 시도를 막 하면 강의 평가에 교수님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강의 평가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수님이 지식을 잘 정돈해 오셔가지고 이거를 전달을 하면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뭔가 다 시키고 교수님은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요. 이렇게 하면 교수님 뭐 하셨지? 라는 생각을 아직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시간 강사들이 이런 거 하기 어려울 거예요. 고민은 저는 테뉴어 받았기 때문에 정규 그 이제 뭐라 그러죠? 임용 기간? 정년이 보장됐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와중에 그 별풍선 보내주신 날고픈 키위님, 그 다음에 히든엔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맥락으로 그 다음번에 있는 이제 시험 중심의 교육과정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창의적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싶어도 어쨌든 우리가 아주 많은 학교들이 물론 절대평가로 바뀐 학교들도 많지만 아주 대다수의 학교들이 지금 상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또 너무 치열하게 이걸 경쟁하고 내가 취업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큰 당락이 걸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학교의 성적이.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컴플레인도 아주 많고 아주 공정해야 되고 정정당당해야 되다 보니까 이 시험 중심의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이런 맞습니다. 교육 환경이 있는 것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전에 저희가 대학의 미래 편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드레이퍼 대학이 사실 창의적인 시도를 계속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성적을 아예 안 주고 실패할 때 포인트를 주는 대학이었잖아요. 사실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시험을 봐서 성적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의 틀 안에서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 요인이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강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요즘에 특히나 교양 같은 경우는 맞아요. 대형 강의가 맞아요.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윤성의 네. 셀럽님께서도 이제 180 명을 윤 교수님께서도 이제 180명을 이제 강의를 하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강의밖에 못했어요. 180명 있을 때는. 그리고 지금 샤이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창의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창의성 평가의 평가의 어려움이라고 어려움. 연결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극복이 되어가고 있지만 네.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잘 모른다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걸 현장에 적용하려면은 너무 교사나 뭐
그 교수님들이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못하는 거죠.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비슷한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창의성이 다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창의성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네. 맞아요. 잘못했다간 학부모 항의 들어오고 뭐 대학생은 본인이 하는 그럽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장애요인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 스스로 혹은 학생들에게 뭔가 창의적인 발상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인스토밍 이거 되게 다들 많이 아세요. 다들 알고 있죠. 그렇죠. 너무 흔해서 이제는 이게 창의적인 그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계세요. 근데 생각보다 브레인스토밍 하기 어려워요. 뭔지는 의미는 아는데 어려워요. 그리고 알긴 아는데 잘 뭐 실행을 안 하신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법이 있다는 건 알고 뭐 혼자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오히려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네,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는 데까지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의 핵심은 저는 발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은 일단 무조건 많이 쏟아내보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지 나쁜 아이디어인지 이 얘기를 내가 하면 창피할지 안 할지를 생각하지 않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 얘기하면 누가 피식 웃을 것 같지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혹은 적어보는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이거 좀 자랑할 거 있어요. 저희 연구실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죄송해요. 저희 연구실 동료들이 브레인스토밍을 정말 잘해요. 근데 그 정말 잘하게 되게, 저희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보기에는 저희 반 그 지금 친구들이 굉장히 브레인스토밍을 잘하는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을 꺼내놓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고, 그 아이들이 그 생각을 꺼내놨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맞아요. 나와 있는 이 그러나 전략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로운 시도를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중에 그 어플이 하나 있는데 네, 한들한테 수업 가면 발산 자체를 못하는 학생들 이런 맞아요. 학생들한테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조금 뒤에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시도해봤던 건 뭐냐면 각자 아이패드가 다 있어요. 아이패드 어플을 설치했는데 그 어플이 한 사람이 그리면 그게 모든 사람의 아이패드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참여해서 실시간으로 그림 그릴 수 있는 거. 그거를 여기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게 있는데 시각적으로 자기가 생각나는 걸 다 그리면서 거기서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레인스토밍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하나의 전략들을 기억을 해두셨다가 시도를 해보시면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브레인스토밍과는 좀 다른 것들을 다른 진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왜 중요한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이제 쫙 한눈에 볼 수 있게 펼쳐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이 좀 연결이 되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묶어보면 어떨까? 이런 시도들을 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거든요. 근데 창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전혀 다른 것을 서로 엮어보는 게 그러니까 지은님의 어머니께서 하셨듯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을 한번 엮어보는 것 자체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주얼,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의 효과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우뇌와 좌뇌를 동시에 써볼 수 있다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살짝 의심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우뇌와 좌뇌 이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이 문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뇌와 좌뇌를 쓴다라기보다는 그 아까 얘기했던 인지적인 사고와 정서적인 사고를 모두 하나 통합할 수 있다라는. 아주 비유적인 표현. 네, 그렇겠죠. 네네. 제가 너무 치고 넘어갔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했을 때
정말 하얀 백지 상태에서 뭔가 어떤 걸 만들어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뭔가 하나를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로 우리가 창의적인 발상을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기법이 스캠퍼 기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요. 네, 스캠퍼 기법이라고 하면 앞 글자, 앞 알파벳을 딴 거거든요. 여기 그래서 앞에 보시는 거에서 이렇게 앞으로 세로를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한 가지 요소를 대체해보는 시도, 그리고 뭔가 원래 같이 있었던 게 아닌데 한번 결합해보는 시도,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되고 있는 걸 응용해보는 거, 그리고 변형시켜보는 거, 그리고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해보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요소를 제거시켜보는 거, 그리고 순서를 바꿔보는 거, 이런 정도의 시도들을 가지고 네, 창의적 발상을 할 수 있습니다. 돼지꼬리 땡땡 용꼬리 용용이라뇨. 굉장히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네. 돼지꼬리 빙빙 용꼬리 용용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때 이거 돼지꼬리 중요해 이러면서 뭐 돼지꼬리 땡땡 별표 3개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 광고도 있었는데. 약간 서울 스타일이었던 걸까요? 저는 처음 들어요. 그거 정말로 처음 들어요? 돼지꼬리 땡땡 뭐. 돼지꼬리는 뭔지 알아요. 이렇게 돼지꼬리에서 필기에 이런 거는 했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거 그 얘기야. 근데 돼지꼬리 땡땡 용꼬리 용용 이런 근데 이 프레이즈는 용꼬리 용용은 저도 오늘 좀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르고. 우리보다 윗세대인. 아무튼 그래서 네, 이 넘어가야 돼요. 발상법을 아까 전에 그 전에 했었던 그 브레인스토밍 있잖아요. 그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랑 같이 연결지어서 맞아요, 하는 맞아요, 것들도 많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놨어. 그래서 아씨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아, I see. 봤는데 내가 봤는데 그래 내가 어떻게 정리하지? 실패. 아니,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브레인스토밍을 해놓으면 정말 정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요. 그거를 뭐 비슷한 같은 이야기끼리 먼저 묶어보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유사한 개념들끼리 친밀도 그래프라고 하면 친밀도 지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친한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보는 거 이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방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묶여진 것들을 대체해보고 결합해보고 응용해보고 변형해보고 다르게 활용해보고 제거해보고 뒤집어보고 하는 것들을 한 번씩 다 해보는 거죠. 코어 인사이트님 IC. IC. 해주셨습니다. 브레인스토밍 해놓은 걸 IC. 네, 그리고 아까 저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한들한들님 요즘 수업 가면 발상 못하는 학생들 많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법들을 이용해 볼 수 있다는 거 얘기하고 싶고요. 저희 잔디님 교육자가 먼저 고정관념을 버리고 개개인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맞아, 이거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목kel리님이 IC 들으시고 아주 솔직한 방송이라고 네, 평가해 네.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육색 사고모 기법이라는 것도 있죠. 맞아요. 이거 6햇 영어로 정말 6가지의 햇 중조할 것 같은 햇이 있기 때문에 이 육색 사고 모자 기법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제가 지금 위에 캡처를 해놓은 게 보노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처음에 이제 창시하신 분이 에드워드 보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거를 발전시키면서 육색 사고 워크숍이라던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유료로 막 개발을 하시고 그래서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뭐 돈이 벌릴지 잘 모르겠고요. 왜냐면 이거를 이미 너무나도 많이 알고 연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너무 있어요.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늘어나봤고요. 이 육색 사고로 기법이라는 거는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는 6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이 모자 색깔별로 나와 있는데 뭐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노란색, 그다음에 파란색이 지휘자처럼 뭔가 정리하고 요약하고 결론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감정과 정서에 집중해서 생각을 하는 유형도 있고 그다음에 창의적 확산적 아이디어 제안만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얀색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는 거 그다음에 검정색 비판적 부정적 사고만 하는 게 있는데 이 기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자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은 색깔 모자만 쓰고 이야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지금부터 10분 동안은 흰색 모자만 쓰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고 이미 검증된 그런 사실만 논의하는 그런 생각만, 그런 이야기만 10분 동안 쭉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갑자기 노란색 모자로 바꿔서 우리 이제부터는 이 정보에 기초해서 나온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를 해줍시다. 막 이런 얘기를 쭉 해주고 이런 식으로 모자를 바꿔가면서 이 모자도 순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합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방법이 나오는데 그런 육색 사고모 기법도 굉장히 좀 약간 구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저작권이 있어서 제가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그 색종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뭐 사절 색도화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적었던 그 종이배 적는 거 있죠. 그 종이배를 접어서 이렇게 모자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쓰는 거죠. 네, 그렇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거를 실제 진짜 쓰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사실 지금 원래 제가 하려고 했었던 얘기는 조금 저 연령 학습자들은 되게 재밌어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보니까 성인들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른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그런 거를 하면 오랜만에 해보는 것들. 맞아요. 더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내가 쓰면서 하면 내가 이걸 눈앞에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도 내 눈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지속적으로 그래 나는 지금 지휘자의 사고를 하는 거야. 늘 계속 되뇌일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우리님 계속 카운트다운 해주고 계시니까 8분 남았습니다. 벌써? 네. 그래서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교수 전략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던가 육색사고모 기법, 스캠퍼 기법이라는 게 정말 그 기법 하나를 가지고 쭉 할 수 있는 뭐 1시간을 가본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교수 활동을 할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참여했던 미역사업단에서 만들었던 그 교수법 가이드북에서 가져왔고요. 일단 창의성에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이번에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해보자 라고 얘기했을 때 교수자가 먼저 성공했던 사례, 실패했던 사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공했던 사례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한번 뭔가 나도 해볼만 하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패 사례를 제시해주는 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실패를 하면서도 결국 이렇게 해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사례를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 사례를 제시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팀을 구성할 때도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있으면 사실 비슷한 생각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다양한 사람들이 섞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교수자가 우리가 사실 아까 브레인스토밍이라던가 뭐 육색사고모 기법, 스캠퍼 기법도 사실은 많이 대화하게 해주는 게 또 하나의 핵심이에요. 그런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그 한들한들님 말씀에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는데 창의성과 도전성을 반영해서 팀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산출물이 얼마나 질이 좋은 게 나왔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창의성과 도전성을 반영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이런 부분에 점수를 더 주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저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대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교육자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성 교육자들이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과 같은 거를 저는 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기성 교육자들은 그냥 안전한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 이 수업에서 학교에서는 정말 안 할 법한 좀 무모할 수도 있지만 그런 도전을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 와중에 우리님 말씀해 주셨는데 17분이나 같이 계시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팀을 평가한다. 네. 맞아요. 팀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 사실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공정하게 평가를 하려다 보면 창의성을 평가할 수가 없다. 근데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루브릭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져온 거는 미국 대학연합 AACU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루브릭인데 이게 저작권이 있어서 제가 평가하는 그 기준을 다 가져오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요소가 평가되는지 정도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역량 획득. 그러니까 이
과제를 하면서 실제로 스킬과 전략을 얼마나 획득했는가. 이건 뭐 그냥 그렇다 쳐요. 근데 위험 감수. 개인적인 위험.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이 생각을 내놨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으면 어떡하지? 라는 거를 감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개인적인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고 도전을 해봤는가라는 것도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단순하게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복잡한 문제도 해결해 보려고 했는가라는 것도 중요하고 모순에 대한 수용도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아까 통합을 얘기를 하셨었는데 굉장히 서로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하나에 뭉쳐보려고 했을까라는 것도 여기서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요. 뭐 혁신적 사고라던가 연결, 종합과 전환 이런 것들이 다 평가 기준이 되는데 이게 루브릭이라는 걸 생각보다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루브릭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위험 감수라는 걸 했을 때 뭐 아주 작은 위험, 어느 정도의 위협이라고 했는지 그런 질적으로 이거를 다 기술을 해놓은 다음에 그런 위협을 감수했으면 1점. 그다음에 정말 큰 위험, 그거 큰 위험이란 뭔지도 다 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감수했으면 5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루브릭이고 이 창의적인 사고를 평가하는 루브릭들이 생각보다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할 때 창의성 1에서 5점이다. 이게 끝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 이랬을 때 1점이다. 그거를 근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써놓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루브릭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사실은 창의성도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아직 많이 개발되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학습 분석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루브릭만 한 거를 봐도 평가의 어려움이 느껴진다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창의성도 제가 창의성 루브릭을 많이 찾아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많이 개발되고 없었다가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조금 많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이긴 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많이 다양하고 너무 다양하게 평가가 되고 있고 이것이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잘 개발됐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딱 손에 꼽히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창의성 평가 루브릭을 이제 우리 대학교 수능 시험에 넣자라고 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교수자가 가르치고 있는 그 수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이 작은 단위만큼은 창의적인 사고를 얼마나 발휘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까지는 개발이 되고 있고 우리가 자꾸 이런 걸 시도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를 활용할 때 사실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제 저도 그렇게 실천을 하기는 참 어렵기는 한데 실천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루브릭을 먼저 굉장히 상세하게 공지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맞아. 어떻게 했을 때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실 교육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게 교사가 생각했을 때 창의성이란 이런 것이다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아이들이.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는 학생들이 루브릭을 먼저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통 이런 루브릭을 줬을 때 요즘에는 학생들이 진짜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고차원적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고차원적 문제 해결인가요? 고차원적 문제와 고차원적이지 않은 문제를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라든지 참신성이라고 하시는데 교수님은 참신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것이 참신한 건가요? 어떤 것은 참신하다고 판단하고 어떤 거는 왜 참신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어떤 근거 기준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사실 요즘 애들은 묻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어렵죠. 1분 남았습니다. 네. 저희 중요한 공지가 있어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주 주제를 미리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방송 들어오실 때 숙제를 좀 내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 주제는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평균의 종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저희는 이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오시면 우리가 더 재밌는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베스트셀러니까. 네. 이게 다 이왕이면 자기 같이 대화 나눠보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거 공지해 드리고요. 저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신 교육, 최신 트렌드를 교육의 최신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갑자기 말해요. 원래 보고 읽었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아. 뭐였죠? 그래서 교육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드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다음 주에도 미입합시다.